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뉴스 탐구 생활을 할 건데요. 연말 특집 핵심 정리 시간입니다. YTN 라디오에서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2019년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어떤 뉴스가 선정되는지 좀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올해 뉴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방송 중에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2019년 10대 뉴스를 함께 짚어주실 우리 김성희 싱크와이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지금 그 싱크와이라고 하는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싱크와이에서 하시는 일이 정확히 어떤 거죠? 저희가 패널 한 13,000분과 함께 주관식으로 사회 각종 현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고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활동 중입니다. 주관식으로 설문조사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요. 이걸 또 분석하고 제대로 이렇게 또 뽑아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빅데이터라고 많이들 하는데 그 인간이 다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정확해서요. 저희 연구원들과 함께 전수를 손으로 분석해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YTN 라디오가 선정한 2019년 10대 뉴스 그 첫 번째는 조국 사태와 검찰 개혁이거든요.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로 정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고 지금도 사실은 아직 논란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광화문, 서초동 집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여의도까지 세 군데가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결국 어제 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파장이 또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뭐 혐의가 있으니까 기소를 하고 영장을 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이거 보니까 뭐 한번 걸리면 정말 탈탈 터는구나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보이는 건 9월 6일에 청문회 당일에 기소한 것이 재판 과정에서 무리가 좀 드러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판사하고 검사 변호사가 있으면 판사가 판결을 하고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다퉈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부를 때 판검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판사를 이 판결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 저는 좀 큰 패착이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사법관계의 질서가 좀 회복되는 과정이 앞으로 좀 있기를 바라고요. 혐의 관계는 뭐 26일 영장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검사가 판사를 판결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적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것 이게 가장 문제다 이렇게 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판사와 검변호사라고 불러야 되는데 명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 이슈가 왜 이렇게 시끄러웠을까요? 그리고 왜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소위 말하는 이제 촛불 시민이라는 그 정서가 하나로 모여 있던 것이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양분됐던 것이 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서로 간에 다 생각이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회 갈등이 촉발된 점 그리고 이제 조국 교수라는 분이 사실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헌신하고 이런 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검찰이 저렇게 무리하게 틀면 누구나 다 저런 이 굴레를 씌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 좀 충돌한 게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명확하게 분석되지 않아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검찰의 행동이나 조국 전 장관의 행동 전부 다가 조금 이해 못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흘렸고 사실은 지금 벌어지는 재판 과정이 언론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지는 게 정상적인 전 구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에 경색된 남북미 관계입니다. 2019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그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사실은 뚜렷한 어떤 성과 없이 계속해서 북미 관계, 남북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까지 하면서 ICBM을 쏘내마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거 좀 꼬였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는 제재 해제, 그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는 연합훈련 중단, 그리고 정권 보위 차원에서는 수교하고 평화협정을 맺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하노이 회담에 이제 빈손으로 서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꼬였고요. 이게 지금 해결이 난망한 구조죠. 그래서 한국에게 SOS를 쳤고 그래서 뭐 개성공단이라도 좀 같이 해보자. 금강산이라도 같이 해보자는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 미국의 허락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여기서 못 움직이면서 그럼 너희들이랑 할 얘기가 없네 라고 돌아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미국이 중요하게 안 보는 게 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거의 이 성경 수준이잖아요. 아, 그렇죠.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올해 안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미국은 네. 12월에 안 되면 1월에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지금 이 충돌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아슬아슬한 위반을 하는 정도로 가지 이 본격적으로 이 판을 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뭔가 좀 우리들한테 요구사항을 좀 들어줘 이런 정도로만 뭔가 제시를 할 것이다. ICBM도 아니고 ICBM이 아닌 것도 아닌 그 어떤 새로운 수를 찾아내겠죠. 예, 근데 좀 전에 이제 북한이 우리 한국 남한 쪽에다가 SOS를 쳤다. 그 경제적 관련해서. 근데 사실 그게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아마 현재까지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북한이 SOS를 치는 그 방식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마치 깡패처럼 막 비난하면서 야, 니네 빨리 알아서 제대로 안 해?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 전에 조용히는 잘 전달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개성공단 해결해 보자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가다 이제 유엔사에서 막혔잖아요. 사실 이제 미군한테 막힌 건데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북한이 이제 험한 말을 하고 뭐 이게 어쩔 수 없지만 북한은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해왔던 전례가 있으니까 우리가 포용을 하고 가야 되는 측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마음이 넓으십니다. 예, 뭐 일단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럼 미국이 그러면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보였다고는 생각하십니까? 전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재집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 미국이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요. 네. 그냥 관리만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 뭐 딱히 진전을 이룰 생각이 뭐 중동에 비해서 한참 순위가 처지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좀 잘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정권이라면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정권이라면 이만큼 진도를 절대 못 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한일 갈등 이후에 불붙은 일본 불매운동입니다. 이 일본 불매운동 관련해서 일본의 태도가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있어서 좀 어떻게 해결이 될까 이런 또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한국의 대일 수출은 7% 감소했고 일본의 대한 수출은 14% 감소해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겼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네네. 국민들은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불매운동도 완강하게 지속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 가운데 대마도는 관광을 포기하고 어업으로 돌아가는 지경이 됐다는데 일본의 유권자들하고 기업이 가장 큰 피해자거든요.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대처를 해왔고요. 이런 가운데 그 벚꽃을 보는 모임이라고 해서 일본 네. 아베 총리가 그 세금으로 동네 사람들 관광시켜준 문제가 터진 데다가 최근에 또 이제 카지노의 불법 중국 자금이 아베 측근들에게 유입됐다는 얘기까지 나와서 정권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서 그렇죠. 그럼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은 오늘 가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든 좀 일부 합의를 이뤄서 이것으로 위기 국면을 타개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를 단속하는 방법을 고려하면 아예 저는 거꾸로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서 한국가 뭐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어느 쪽을 고를지는 도저히 짐작이 안 되네요. 그렇군요. 아베가 회담 자리를 박차고 나올 가능성도 사실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그렇군요. 그럼 별로 안 좋은 기대네요. 근데 눈길을 돌려야 되니까요. 어쨌건 본인의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들도 두 가지 카드를 놓고 계속 고민 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네 번째 뉴스는 국회 파행 소식입니다. 사실 뭐 어제 본회의가 열리고 각종 이제 법안들이 상정되기는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올해 내내 국회가 파행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국회 선진화법을 사실은 만든 이 당사자가 자유한국당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다음부터 날치기가 안 되니까 서로 이제 강대강이 충돌을 하고 있고 사실 정치라는 게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타협을 하는 게 정치라서 네네. 유권자들을 보시기에 좀 답답해도 그냥 중간에서 나도 이만큼 너도 이만큼 해서 타협을 해가는 것이 좀 필요했는데 네. 그게 안 됐던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만든 법을 정면으로 어기면서 이 국회 내에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다치는 일까지 네네. 좀 진행이 된 것은 좀 대단히 유감이고 그렇게 됐는데 이 패스트트랙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패스트트랙은 어떤 법을 날치게 하는 과정이 아니라 학생으로 치면 교장 선생님이 올해 기말고사는 12월 25일에 4과목을 치를 거고 진도는 여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6개월 전에. 네. 그럼 6개월 동안 서로 시험 공부를 하면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그 6개월 동안 시험 공부에
참여하지 않고 왜 12월 25일에 시험을 보느냐라고 따지는 형국이 지금 전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고 나면 대신 여당은 제1야당을 선거법에서 배제하고 진행했다라는 정치적 부담을 아주 크게 안게 될 건데요. 그런 것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는 앞으로 또 이제 증명이 돼갈 것 같고요. 그렇군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 통과가 될까요? 이게 이제 사나흘씩 쪼개서 뭐 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뭐 패스트트랙으로 저는 선거법, 공수처법까지 정도가 통과되고 나면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그 필리버스터를 할 의욕을 잃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연초까지 하면 민생법안까지 통과가 될 거로 예측을 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뉴스 탐구 생활 코너를 듣고 계시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분은 김윤성의 싱크와이 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뉴스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뉴스인데요. 이게 잇따른 사건 사고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귀에 안 들어오기도 하는데 헝가리 유람선 침몰이 사실 있었었고요. 강원도 산불 사고가 있었고요. 또 사실 뭐 어제도 화재 사고가 또 광주 쪽에서 있었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대형 사고들이 많이 이어지는 것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였고 특히 이제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소방차가 줄지어 달리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잖아요. 이게 국가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됐을 때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고 모든 일은 사실 돈이 듭니다. 예. 저희가 보험 들듯이 국가 예산에서 안전 관련된 부분들 좀 확충을 해서 민식이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감내하고 국가가 좀 더 안전 관련돼서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인재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광주 화재는 어제가 아니라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고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서둘러서 한번 가겠습니다. 6번째 뉴스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 검거 이 키워드로 잡혔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이게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8차 사건에 그 윤모 씨가 20년 목욕하고 나와서 재심 청구를 했는데 국과수가 그 증거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죠. 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수사기관, 국가 권력이 개인을 너무 강하게 압박을 했을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만들어져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기소하고 서로를 이렇게 압박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일을 모르는 상태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서로 견제하는 일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전형적인 그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사실 윤모 씨 재심 청구 소송은요. 검찰이 재심을 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는 재심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은 변호인 쪽이 더 강한데 이것도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고 이제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책임을 좀 떠넘기는 부분도 좀 있고요.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으니까 재심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본인들이 이제 망가뜨린 한 명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참 씁쓸합니다. 어쨌든 결론을 이겨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불법적인 행동을 가하고 국가수에 뭐 증거를 조작한다는 거 사실 상상도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윤모 씨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이춘재 씨가 자백을 했기 때문에 또 이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이라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7번째 뉴스 좀 기분 좋게 가보겠습니다. 너무 좀 안 좋은 소식이 많아가지고. 자, 봉준호 감독 칸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 이게 이제 올해 있었던 또 우리의 좋은 그런 뉴스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12살의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고 사회학과로 일부러 진학을 했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통찰과 비평적인 시선이 저는 만들어낸 역작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게 BTS와 봉준호 감독의 이번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고 아카데미에서도 좀 좋은 소식이 들려서 우리나라의 것, 우리의 문화가 좀 많이 퍼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봉준호 감독은 한국만의 감독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영화는 대한민국만의 영화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쏟아진 부동산 정책. 그러나 고공행진하고 있는 집값. 이 부동산 정책 얘기도 조금 큰 뉴스로 들어와 있네요. 예, 이게 지금 뭐 이제 10억 이상은 대출도 못 받게 하고 여러 가지 핀셋 정책을 19차에 걸쳐서 계속 발표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정부가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는 안 되겠으니까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낮추자라는 주장이 좀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세금을 올리면 당연히 유권자들의 저항이 있겠지만 그런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서 일부 부자들이 돈 버는 것을 이 부동산을 통해 돈 버는 일을 막기 위해서 취해야 될 좀 불가결한 조치라고 보고
꼭 좀 이번에는 양도세를 내리고 보유세를 올려서 살 집을 사게 만들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민들, 서민들 다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뉴스는 전 세계가 주목한 홍콩 민주화 시위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 민주화 시위 어떻게 보세요? 홍콩의 시위. 전 이게 전 세계가 주목을 했던 것이 바로 SNS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요 언론들이 보도를 하지 않아도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장비와 이런 것을 통해서 전 세계로 뉴스가 퍼져나가는 과정을 봤고 그래서 중국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봤고 거꾸로 시진핑 주석도 그렇기 때문에 강경한 진압을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SNS가 가진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홍콩에서 이렇게 민주운동 하시는 분들 좀 힘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YTN 라디오가 선정한 2019년 10대 뉴스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소속인 손흥민 선수의 선전 얘기네요. 예, 번리전에서 70m 달려서 골 넣는 장면 정말 환상적이었는데 저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버지가 축구 클럽을 하시는 분인데 어렸을 때 그 소위 말하는 자율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선수로서 나갔으면 굉장히 기량이 좋을 선수였는데 네네. 기본기 훈련에 집중을 하고 선수로서 희생시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유소년 축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포지션을 맡아서 자꾸 혹사를 당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운동을 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훈련이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구를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만들어진 선수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월드 클래스에 가서도 뭔가 되는 거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자꾸 훈련만 해갖고 크는 인재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크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좀 사례를 보여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소년 축구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축구의 수준이 또 한 단계 도약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김성희 소장께서는 우리 그 10대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좀 눈에 띄십니까? 저한테는 역시 조국과 검찰 이렇게 두 단어가 제일 눈에 띄네요. 어쨌든 네. 가장 좀 컸던 뉴스였던 것 같고요. 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 이런 것도 한번 좀 점검해 볼 기회가 된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애 싱크와이 소장과 2019년 10대 뉴스 짚어봤습니다.